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에 완전히 버림받은 대만. 2. 자원 빈국은 옛날 얘기. 한반도 전체가 금광이다. 3. 세계 최대 규모 석유 생산지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는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영토와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노려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통로에 위치한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개발하는 이유도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이며 그 시작은 대만을 완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입니다. 2023년 상반기 안에 중국이 자체 제작한 3형 항공모함을 준공할 예정이며 이것은 남중국해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가 대만에 지원하기 위한 함대를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앞바다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수송받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석유와 에너지 수송로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항로 역시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대만과 인근 해역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급과 무역항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대만 앞바다에서 영향권을 잃게 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작전 수행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대만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 국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손에 넣게 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대만은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진 반도체 공급망을 활용하여 전 세계가 대만을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만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일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대만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대만 내 여론은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이 대만에 도입하기로 했던 팔라딘 자주포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도 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개입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존 입장을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소퇴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반도체 기술력을 전부 따라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이 아니라 한국과 첨단 기술 동맹을 맺었으며 대만은 기술력과 공급망 주도권을 한국에게 모두 내주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대만의 자주포 구매 요청을 승인하며 2023년에 첫 인도를 시작해 2025년까지 40문의 자주포를 인도한다는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이 도입하려던 팔라딘 자주포는 155mm 화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30km의 기본 사정거리를 통해 섬나라인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중국 군함과 상륙정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미국 국무부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대만에 허가했던 자주포 판매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등 호의적이었던 태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도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3년 전 미국과 추가로 계약한 최신형 방공장치의 도입이 순조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이 합의해 도입하기로 계획한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 도입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이기에 놓였다고 밝히며 2025년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계획이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최대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대공 미사일로서 대부분의 중국산 탄도미사일을 요격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런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었지만 입장을 바꾼 미국 정부의 판매 거절로 인해 대만의 방어 능력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당한다면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힌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계약 취소 결정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되살리며 대만 내부에선 미국에게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계산이 전부 끝났다고 분석하며 대만은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요소인 TSMC 위 반도체 산업을 해외 이전시키고 있고, 거기에다 한 발 더 나아간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반도체이기에 이것만 해결하면 미국의 경제적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 위 창업주인 모리스 창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대만을 반도체 요새로 만들기 위해 해외 공장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TSMC 위 해외 투자는 창사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국제화 흐름에 조금씩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SMC 위 외국인 지분입니다. TSMC는 설립 초기 대만 정부가 5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절반 정도의 국영기업으로 운영해왔지만 공격적인 기술 투자와 글로벌 경영에 맞춰 민영화에 나선 결과 현재는 아시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진 첨단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의 지분 중 무려 78%가 외국인 지분으로 대만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TSMC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8%의 외국인들이 대만 TSMC의 향후 투자와 공장 건설 등 주요한 경영 현안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대만의 외국인 지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들 중 대부분이 미국계 지분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계 주주들의 의사대로 대만 TSMC는 창업주의 뜻과는 반대되게 해외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대만에서 벗어나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장 대규모로 투자한 곳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에 지어질 공장은 대만 현지 공장보다 최신식 시설과 대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국계 대주주들이 대만의 TSMC 경영에 참가해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는 향후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하여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만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결정입니다. 미국이 자국 본토에 최신식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에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줘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TSMC 위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대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의 기술력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 위 최대 고객인 애플의 칩셋은 지난번 아이폰과 동일하게 5나노 공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3나노와 4나노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이번 하반기에는 3나노를 상용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정 수율과 양산성의 문제로 이번 하반기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 내년인 2023년까지 3나노와 4나노의 양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대만의 반도체 미세 공정이 5나노에서 정체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4나노 공정을 적용하여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과 자체의 엑시노스 칩셋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는 물론이고 4나노에서도 공정 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의 기술력과 공정 수율이 대만 TSMC에 뒤처진다는 식의 보도를 했지만 3나노 공정에선 완전히 판이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 시장에 삼성전자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TSMC가 열심히 준비한 미세 공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3나노부터 판세를 뒤집을 작전을 계획했고 최근 완벽히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TSMC가 3나노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존 미세 공정과 똑같은 핀팩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핀팩보다 완전히 발전된 구조인 GAA 구조로 개발을 주도하여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3나노 공정부터는 삼성과 TSMC 위 기술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GAA 구조는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TSMC는 이 나노 공정에 GAA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믿고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지만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 불가 결정으로 모든 계산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만 공장은 미국에도 지어지고 있으며 기술 동맹을 맺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대만 TSMC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협력기구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서 대만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만의 참여를 거부했고 IPEF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무역 이니셔티브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IPEF만큼이나 효과적인 경제협력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범위가 조금 더 넓은 FTA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며 좋아했지만 최근 대만의 상황을 보면 걱정해야 할 일들이 태산인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중동이 석유를, 중국이 히토류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호주가 석탄을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자원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똥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칠레의 연안은 예부터 어족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플랑크톤의 사체가 해류를 타고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불고기들의 먹이사슬이 탄탄했죠. 그리고 이 생선들을 노리는 가마우지와 펠리컨이 3억 마리가 넘게 몰려들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종의 조류가 먹이를 구하러 이곳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모이는 곳에는 응당 새똥이 존재하는 법. 새가 똥을 싸고 그 똥 위에 또 똥을 싸면 이는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억 마리의 새가 수만 년간 배출한 이 새똥 구아노는 인간이 질소를 화학적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농축 질소 비료였습니다. 질소는 모든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고 수확량을 결정짓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질소를 잘 활용해야 하죠.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구아노가 현재의 석유를 능가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뒤따랐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잉카인들이 사용하던 구아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840년대부터 수많은 증기선들이 구아노를 유럽으로 실어날랐는데요. 구아노를 최초로 국유화한 것이 페루였는데 페루는 이 새똥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 경제호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연평균 9%씩 경제성장을 이루던 페루는 본격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캐내지도 않은 구아노를 담보로 유럽 자본을 빌려 대규모 설탕 농장에 투자했는데 과잉 생산은 가격 폭락을 불러오기 마련인지라 페루는 가격을 방어하지 못해 결국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은 이미 페루의 구아노에 너무 의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제도 없었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말죠. 칠레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구아노를 두고 페루와 칠레는 소유권 분쟁을 시작했고 칠레의 뒤를 봐주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페루를 침공하게 되고 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879년 발발한 구아노 전쟁 또는 새똥 전쟁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새똥이 불러온 전쟁이 끝난 지 150년 가까이 지났건만 지금 현재도 전 세계는 자신만의 구아노를 활용해 자원전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원에 있어서만큼은 최빈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게도 구아노는 있습니다. 깊은 바다나 깊은 산,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도시광산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해외 광산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원빈국의 새로운 생존수단으로 떠올랐지만 뿐만 아니라 고갈되는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는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폐가전제품 등에서 희귀금속을 얻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금을 캐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들고 광산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폐가전제품 하치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는 1986년 일본 도호쿠 대학의 난조 미치오 교수에 의해 처음 제시됐습니다. 그는 지구에 매장된 자원 중 석유나 석탄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사라져버리지만 금속은 사용 이후에도 폐기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 재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맞불려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서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시광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희귀금속은 광산 채굴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요? 지난 2016년 전남 해남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지질 탑사 기술로 지하 300m의 문인 약 21만 톤의 금광석을 발견했는데, 이를 채굴하면 금 627.5kg을 추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1톤의 금광석에서 3g의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폐휴대폰 원티에는 금 20만 400g뿐 아니라 은 3kg, 구리 131kg, 주석 13kg, 니켈 16kg, 16종의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즉, 도시광산의 자원 매장량이 천연광산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특히 폐가 전 제품은 희소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크롬, 만간, 니켈 등 희소금속이 4.5kg이 들어있고, 냉장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에는 335g이, TV, PC 위 LCD 패널에는 약 344g의 희소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는 폐기물 취급을 받지만 매장량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는 광산의 원석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약 5천만 톤을 웃돕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불과 17% 수준으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버려지거나 소각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요. 더구나 전자기기의 사용률은 매년 높아져 2030년 즈음에는 전자폐기물이 7,4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광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시광산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까요?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불자원순환연구단은 폐기물에 포함된 금을 99.9% 효율로 회수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자동차나 석유화학 등 여러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속 귀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연구팀은 다층으로 이뤄진 내부 구조를 고분자 껍질이 감싸고 있는 캡슐형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금 이온을 캡슐 내부에 가둬 회수하는데, 다층으로 이루어진 내부 구조에는 금 이온에만 반응하는 장치를 두었는데요. 캡슐의 고문자 껍질은 금 이온은 통과시키지만 금과 함께 존재하는 부유 고형물질은 통과시키지 않아 내부 구조가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존의 흡착 소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수 효율을 얻게 됐죠.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9%에 이릅니다. 더구나 해당 소재를 10회 재사용해도 이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폐가 전 제품에 포함된 금을 거의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금을 함유한 폐액을 새로 개발한 캡슐형 소재를 통해 회수 공정을 거치면서 소량의 금을 추출해냈는데, 아주 적은 양에서 추출한 금의 양이 상당한데요. 만약 이만큼의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광석의 양은 상당할 텐데 새삼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업체 수는 2008년 363개에서 2016년 1026개로 증가했고, 아마 현재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수 가능 금속 종류도 2009년 14개에서 2016년 28개로 늘어나는 등 도시광산 기술은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광산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등의 2차전지 부산물에서 코발트, 니켈, 만간, 리튬 등 고부가 가치 자원을 회수하고 습식 재련 기술을 통해 금, 은, 백금 등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회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글로벌 업체인 덴마크의 유미코아가 리튬형 배터리에서 가치가 있는 금속을 뽑아내기 시작한 것은 고작 4터부터 5년밖에 안 됐고, 중국의 3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전부 광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리튬형 배터리로 국한한다면 블랙파우더로 분해한 후 코발트, 니켈 등의 유가금속을 뽑아내는 재활용 업력은 성일하이텍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블랙파우더에는 한국이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코발트, 니켈, 리튬, 만간, 구리 등 5대 유가금속에 전부 들어있는데, 이를 전부 뽑아내려면 습식 재련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만간의 경우 추출 방법이 복잡해 습식 재련 외에는 추출 방법이 없죠. 이에 몇 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습식 재련 방식으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성일하이텍은 이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도시광산 기술이 한국을 자원북국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로 높아지는 기름값은 가정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인천에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든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석유는 잘 다루기만 하면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양이고 어쩌면 중동 국가들보다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할지도 모르는데요.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기 위해 영국 대기업 CEO가 직접 방문 독점 계약 체결. 중국은 이 기름을 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주위에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쓰레기 문제나 공기오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즉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지만 분리수거 외에 그것을 처리할 방법은 마땅히 찾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인간의 생활 또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어진 물질로서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 포장용기 및 종이 등이 발생하고 산업체에서는 폐목재, 고철, 폐유,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등이 발생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가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그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러나 폐기물 중 특히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치명적이지만 이들의 사용 비중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처분해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가령 폐기된 스마트폰에서 금을 추출해낸다든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해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추출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리듬을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전적, 환경적 비용이 절약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절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녹여 석유를 추출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기술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시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 넷제로라고 합니다. 이에 각 기업과 국가들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CCUS 등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이제는 탄소 중립을 넘어 새로운 자원 확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의 쓰레기 처리 업체로 잘 알려진 사비엔은 런던 증권거래소 에임 마켓에 상장된 에너지효율 기업입니다. 지난 2월 9일 리처드 페리스 회장은 영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한국에 귀국해 대뜸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중소기업 주식회사 도시유전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 영업권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죠. 사실 설비 하나를 구입하는데 대기업 회장까지 방문해야 하나 싶지만 도시유전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려면 회장급 인사가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니까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과 같이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를 세척한 후 이를 녹여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해 만든 이 폐기물을 불에 녹여 다시 원료 또는 유류로 환원하는 유화환원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고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400도 이상의 열을 통해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녹이면 이 열을 가하기 위한 화석연료가 필요하고 이들을 녹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도시유전은 이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파장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이죠. 도시유전의 정명훈 대표가 개발한 파동에너지를 이용한 폐플라스틱 분해처리 기술은 세계 최초로 열분해 기술이 아닌 파장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세라믹볼에서 발생된 파장으로 플라스틱과 비닐을 분해한 후 다시 원래 모습인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인데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석유에서 추출된 납사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시 석유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정영훈 대표는 이를 분자고리를 끊어내는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공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등 원료를 특수용기에 담아 원형 탱크로 투입식입니다. 이 원형 탱크에는 특수 설계된 세라믹 볼로 잔뜩 채워진 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 볼이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라믹은 쉽게 말하면 돌인데 우리가 보통 온돌이나 강한 햇빛을 꾀인 자연석에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를 원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라믹에 열을 가하면 세라믹 역시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데 정영훈 대표는 이 파동을 석유화학 물질의 탄소결합 분자와 동일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주사하면 플라스틱 분자 간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매달려왔으나 실패했고 정영훈 대표가 세계 최초로 이 파장의 비밀을 찾아내 다시 석유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지구를 지키면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진파 폐기물에서 석유를 뽑아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죠.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킨다면 남한의 70배에 이르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의 플라스틱을 전부 가져와 석유로 환유할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플라스틱을 전부 석유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원된 석유는 산업화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전보다 더 확실한 석유 확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재 방치된 쓰레기의 약 30%만 석유로 환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친환경입니다. 사실 정영훈 대표가 개발한 세라믹봉에서 방출되는 파장에너지, 원적외선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환유 환원 기술은 그에게 우연히 제기된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의 한 열분의 회사가 생산한 기름이 굳어버리는 왁스와 현성을 세라믹 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시유전에 문의해왔는더 그의 아버지 정응재 씨는 세라믹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인물입니다. 이 기술의 모태는 선박용 연료 절감 장치인데요.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중질류, 빈커시유를 세라믹 봉에서 발생되는 파장에너지에 노출시키면 순간적으로 경질유로 환원되는 원리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행되는 많은 선박들이 실제로 이 연료 절감기를 장착해 연료비를 절감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도시유전에서는 이 굳어버린 기름을 세라믹 파장을 이용해 액상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동일한 테스트를 플라스틱에 시도한 결과 석유로 환유하는 데 성공했죠. 이 세라믹 파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세라믹 봉에 가해야 하는데 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온도가 3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환경유해 물질의 발생을 차단하기 때문에 400도가 넘는 기존의 열분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그래서 도시유전의 설비가 가동되는 공장에는 굴뚝 등 배출 설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한 건에서 추출된 석유를 실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지난 2021년 4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INFINUM은 도시유전에서 생산된 기름을 직접 수령해서 자체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인피니엄은 도시유전이 생산한 중질유는 해상 선박용 기름으로 쓰기에 완벽하고 2차 최종 정제유는 등유 수준의 품질을 가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보일러 가동을 위해 해당 연료를 테스트한 결과 도시유전이 추출한 기름은 산업용뿐 아니라 선박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시킨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도시유전에 쏟아졌습니다. 우선 독점 영업권을 산 영국의 세이비에는 이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에 부지를 확보해뒀는데 이 부지에 도시유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을 포함 유럽 전역에 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초 24톤 설비를 시작으로 96톤까지 이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죠. 이날 자리에 참석한 영국의 아단 폭스 박사는 한 행사에서 도시유전의 기술을 접한 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영국 캠브리지대 멜빌 연구소는 1억 6천만 원의 연구자금을 지원해 학교 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는 이 도시유전 기술은 이제 실증이 아니라 사업화로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직접 세이비엔 회장을 데리고 방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환경사업을 진행 중인 IQ 인터내이션 에이지와 합작으로 미국 시장도 진출할 계획을 모색 중이고 도시유전 설비로 최종 처리 후 남은
고용연료의 활용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기업은 OCI가 이 고용연료를 가져가 분석한 후 또 다른 친환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중국의 적극성이 남다릅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통용기계공정유한공사는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훈 대표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공장에서는 매일 6톤의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2,400만 5,400리터를 추출해내고 있죠. 생산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플라스틱 상태에 따라 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그가 개발한 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활용한 석유화원 기술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획기적인 석유 확보 방법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석유를 중동에 의존해왔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아 휘둘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유가 시대가 딱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더 완성시킨다면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석유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